네, 이런 근사한 자리인 줄 모르고 제가 가볍게 이 특강의 자리를 제가 수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시대가 도래한 지가 꽤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 어떻게 교육에 적용하고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때도 다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시간상 제가 약속된 시간 내에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가 이 선배 교수님들이나 보직자분들 앞에서 강연하는 게 상당히 저도 조심스럽고 내용을 일단 제가 요약한 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슬라이드 쇼가 있는데 아마 PDF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도 어떤 이런 빠른 속도 속에 발을 맞추거나 뭔가의 새로운 도전적인 과제에다가 전략을 심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 상당히 전개되어 있는 게 실정입니다. 다시 학력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부의 교육 정책의 어떤 방향성 이런 어떤 주어진 난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부는 대부분 AI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PPT의 출처는 울산대학교 김도연 이사장님의 자료를 제가 갖고 왔음을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 10월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이 기초과학에 해당하는 물리학 그리고 화학에 대한 것들도 이 인공지능이 이 여러 가지 가미가 되어서 수상한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최고 지성의 두뇌를 다루는 영역에까지 인공지능이 진출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학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보듯이 이미 여러 가지 실제 생활이라든지 사람이 경험 기반의 어떤 이런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도제식에서 관련된 이런 근로 환경들도 이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상당히 간소화되었거나 정확하게 계량했던 이런 모델로 개선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사실 저도 어떤 학내에서 단장을 맡고 있지만 인재 등용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관, 학교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조직에 적합한 인재인가, 그리고 저희가 모실 만한 인재인가를 이렇게 이 평가라는 단어가 그렇지만 이렇게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충분히 검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류 대기업에서는 10여 년 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중복성 검사를 떠나서 지금은 이 모시는 인재들이 우리 시스템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인가 영역까지 현재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겨레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이 단어,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이 비속어 이런 것들 사실 현재 생성형 AI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학습을 함에 있어서 이를 통해서 충분히 인간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제가 학내에서 링크 3.0이랑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3.0은 내일 아마 연차 보고서가 제출이 마무리되고요. 12월 5일 날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역시 종합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가 2년 전부터 챗GPT를 다루기 전에는 한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굉장히 농축된 문서를 마지막에는 어떤 지필에 참여한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수치적인 계산이나 오탈자를 찾는 작업을 한 이틀 정도 했는데 이번부터는 제가 이 PDF로 변환을 해서 챗GPT로부터 오탈자를 찾도록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6분 40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전문화된 교수님들의 10분이 이틀 동안 검열하던 이런 오탈자 단순한 작업들을 이 챗GPT를 활용하면은 10분여 내에 충분히 어떤 잘못된 수식이라든지 오탈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마 이런 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오늘 하는 얘기 중에 어떤 화두가 될 겁니다. 챗GPT를 써보니까 황석영 작가가 박사급 이제 10명을 두고 일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전 특강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실제로 연차 보고서를 쓰면서 이전에 제가 제 비전과 여러 가지 대학 체제 개편에 교수님 3분인가 협업을 했는데 현재 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만 주면은 챗GPT를 활용해서 충분히 사업 계획서의 비전 영역과 교육부가 제시한 영역의 어떤 연계성을 스스로 추출하는 영역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황석영 작가도 이 챗GPT가 결국은 이 일상화된 단순화된 어떤 전문화 영역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르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추후에는 노벨 문학상도 아마 챗GPT가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 PPT의 자료를 삭제했지만 작년에 하버드 메디컬 센터라든지 네이처지에 이렇게 프로포즈된 논문이 페이퍼가 이 오스에 챗GPT가 올려가 있는 현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인간의 지성에 관련된 모든 영역들은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논문에서까지도 충분히 스스로 뭔가의 한 편의 페이퍼를 집필할 정도면 대단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들은 싱귤레리티, 그래서 이 2045년 아니면 2030년쯤 되면은 인공지능의 어떤 두뇌가 사람의 두뇌를 뛰어넘는 시기가 온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인간이 인공지능을 앞서고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아마 지렁이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지표에 의하면, 이 책자에 의하면은 2035년쯤 되면은 이 대부분의 인공지능의 어떤 수준이 사람의 지능을 벗어나서 그래서 초인류로 갈 수 이런 뭡니까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하나가 2005년도에 쿠즈웰이라는 이런 이 작가가 레이 쿠즈웰이라는 작가분이 2045년도에 최고의 어떤 그런 싱귤레리티 특이점 시대가 올 거라고 2005년도에 이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청각장애인이 실제로 처음 듣는 교양곡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레이먼드 쿠즈웰이라는 이 미래학자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2024년이죠. 2024년에 출간된 다음 책에 보면 훨씬 앞당겨진 싱귤레리티라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다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080년대 예측에서는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1990년 후반대에 보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AI가 될 것이다. 2018년도쯤에는 방사선 이미지를 해석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80년대 예측은 정확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99년대 예측은 사실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AI의 이런 시작은 한 15년쯤 늦었지 않을까. 2010년을 기점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2018년의 예측은 훨씬 빨리 오는 이런 감히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폭제가 되는 이런 AI 시대가 온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아마 이 레이 쿠즈웰이라는 분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학자가 극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24년에 새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뭡니까? 120세까지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2029년이라는 기점을 지나면은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단순히 의학적이거나 메디컬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120세지만 대학의 정책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 바라본 대학 교육의 관점은 인간의 수명을 60세로 봤을 때 이 고등교육을 20세부터 25세까지 한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대학 교육의
기관과 방법과 형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붕괴되고 새롭게 태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귤레이트 리얼에서는 2029년을 이 레이몬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큰 변화의 중심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아마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딱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이 내용을 79페이지에 뭡니까? 인류사의 모든 이런 지적인 도약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2029년 혹은 2030년대 초반이면은 초지능화된 사회로 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대학 교육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뒷부분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는 여러 종교, 철학, 사회규범, 제도 이런 뭡니까?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성을 보존하고 말살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생겼다면은 다음은 이제 여러 기후 조건 그리고 농경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셜 군집 생활을 하면서 결국 인간이 자연에 대항해서 어떤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재 한 2500년 정도 지속이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인간이 10년 전부터 AI라는 녀석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퀘스트 마크에서처럼 다음 세대는 이 문화 이후에 문명혁명 이후에 어떤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일어날지는 저희 아마 교수님들한테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공자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 예, 아마 공자가 얘기할 때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자가 공자왈, 공자가 가로사대라고 했으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공자보다는 공자의 제자가 똑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자가 어떤 얘기를 했든 공자님의 제자들이 공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과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면은 그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 기본 명제는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이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학자들이 발굴한 여러 가지 연구 성과, 연구물, 이념, 철학, 종교, 기술, 방나한 부분에서 분석하고 조사하고 새로운 어떤 향후 교육적인 어떤 미션을 제시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대학 교육의 미래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렌 튜닝이라는 분은 아마 다들 공학이나 IT 쪽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현대의 이런 컴퓨터를 설계한 분이죠. 설계한 분이고 이분은 과학은 미분에서 시작하고 종교는 거기에 대한 경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머신,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분이 1950년대니까 이미 80년 전에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하게 되죠. 컴퓨터를 처음 설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의 기본 이 헤게모니는 과연 기계가 사람처럼 지성을 가진 어떤 개체로 설계 가능한가에 뭔가 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는 특이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이 숙녀분들이 작은 컴퓨터를 가지고 놀다가 오늘 아침에 특이한 3단 논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밑에 세 줄 보면 튜링은 기계가 생각하고 믿는다. 튜링은 남성과 같이 동침을 한다. 그러므로 기계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해보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앨런 튜링이 기계는 생각할 수 있고 믿었는데 앨런 튜링은 남성과 함께 동침을 해. 그런데 기계는 생각할 수 없어. 전혀 이 3단 논법의 원리를 보더라도 이 세 개의 명제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앨런 튜링은 과학은 미분에서 시작하지만 종교는 그 경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 3단 논법의 논리를 인공지능 생성 AI가 꼬집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는 사실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생각한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AI가 생각을 한 거죠.
튜링이 기계는 생각한다고 믿지만 튜링 너는 동성연애자야. 그래서 너는 인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바운더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논제는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AI가 과감히 시대의 습하게 논제를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종교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논제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2020년도에 50파운드의 지폐에 앨런 튜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다. 모델로 이렇게 넣고 있죠. 저희도 과감히 이 어떤 새로운 지폐를 발행한다면은 이런 뭔가 혁신적인 사고라든지 뭔가 대학의 혁신, 지역의 혁신, 기술의 혁신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현대화된 모델로 다시 한번 차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네, 앞서 얘기는 어떤 국제적인 추세라든지 국내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현재 전파되어 있고 앞으로의 지속성이 어떨까 저희가 다뤄봤다면은 지금 이제 국내의 여러 가지 현실입니다. 2016년에 이세돌 기사랑 알파고가 세계의 대결을 합니다. 아마 5판에서 4패 1승으로 이세돌 기사가 이렇게 하나의 무너지는 알파고가 전 세계의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갖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세돌 씨랑 알파고가 이 대국을 치르면서 알파고의 승률은 87%에서 98%를 상회하는 것까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세돌 기사가 이길 수 있는 그 판에서 갑자기 알파고의 승률이 17%로 떨어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세돌 기사가 평소에 두던 방식이 아닌 다른 패턴의 바둑알을 하나 놓는 순간 이 알파고는 자기가 학습한 모델에서 벗어나는 순간 승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결국은 이세돌 기사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고 본받는데 결국은 이제 알파고가 2016년도에 나선 버전에서는 이세돌 기사의 바둑을 1000편 이상 1000번의 어떤 바둑 그 경쟁 장면을 보고 학습해서 이세돌 기사를 했지만 지금의 현재 알파고는 학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바둑을 어떻게 두는가라고 하면 방법론만 제시하면은 어떤 인간의 기사가 와도 이길 수가 없죠. 중국의 커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알파고랑 둬서 99전 99패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여러 가지 다수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두는 방식에서는 이 알파고를 이길 수 없는 현재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대국을 끝난 뒤에 이세돌 기사는 다시 태어나면 바둑은 취미로 할 거고 나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새롭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현재는 아마 IT 회사의 자문인지 여러 가지 셀러리스트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기사는 결국은 이 김도연 포스텍 총장님이 오래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현재는 울산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고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히 많은 대학에 파급할 수 있는 효과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분이시고 이미 포스텍 총장 시절부터 대학의 모독 교육은 현재 혁신하지 않으면은 이 AI로부터 잠식당하거나 이 흔히 고객이라고 하죠. 우리 재학생들로부터 외면할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AI를 적극 도입하되 AI가 도입된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그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TV 다큐에서 봤지만 비행기가 나오면서 기차라든지 자동차 이런 산업들은 죽었다라고 굉장히 망연자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식의 비행기가 개발된 이후로 상용화된 비행기가 보잉이라든지 맥도날드 그날사가 개발하면서 오히려 초고속 열차를 개발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또 자동차의 엔진이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끔 내연기관이 개선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은 육상교통도 공중교통을
통해서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장점들을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대구도 굉장히 많은 모빌리티 부품 회사가 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챕터는 그럼 과연 이 인공지능이 이 모든 직업에 적용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있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여러 가지 뭡니까 이 현재 한국이 갖고 있거나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학위 레이에 따라 저희가 현재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6% 정도에 밖에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음 고교 졸업생들에 대한 직업군은 한 17%. 그럼 2년제 과정에서는 거의 38% 정도가 아마 직업군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써 새롭게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요한 것은 제가 현재 있는 밑입니다. 일반대랑 석박사 계열은 특히 일반대 같은 경우는 75%나 혹은 64%까지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게 되고 교육에 대한 혁신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사고적이고 개량화할 수 있는 이런 학문적인 영역들은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써 굉장히 직업이나 연구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챗GPT가 여러 가지 내용을 나타내는데 뒷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이게 인터넷은 우리가 1990년도 물론 미국 국방성이 시작됐지만 개발되었는데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한 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팝업 효과를 본다. 그리고 그 인터넷의 중심에 기술의 중심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인터넷 강국이 있었고요. 다음 셀폰이라고 하는 휴대전화는 1979년 모토로라에서 개발되었는데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한 16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치열한 전투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에서 우리 삶이 굉장히 바뀌었죠.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정보 전달 속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업무의 여러 가지 속도, 그다음 학문적인 영역. 그런데 이 챗GPT가 아마 제가 챗GPT를 쓴 지 만 2년 4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 대신 쓰는 수준이었는데 2012년 11월에 정규 버전이 론칭이 됩니다. 그런데 2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하는 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혁신적입니다. 현재 아마 5억 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매월 적자를 봅니다. 근데 매월 적자를 보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미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챗GPT와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학사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가격을 업을 시킨다면 당연히 저도 따라 결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용자들의 과금이 올라가니까 챗GPT는 내년 이후에는 굉장히 초고속 흑자를 남기는 회사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우리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또 살펴보면은 우리가 저는 아닙니다만은 1960년대에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9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 280불, 다음 2020년도에는 3만 5천 불이라는 아마 세계 10대 경제대국 선진국 대회를 오르는 이런 여러 가지 쾌거를 이룩하게 되죠. 근데 이미 우리는 한국은 남한은 올해부터 일본의 어떤 GDP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엔화가 너무 싸, 일본 놀러 가야 돼. 한국인들이 요즘 일본 놀러 가서 하는 말이 있답니다. 아, 일본 물가 너무 싸.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니까 엔화가 낮음으로써 일본 여행을 많이 간다는 이런 단시대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GDP가 일본을 넘어서면서 당분간 우리의 원화가 엔화보다는 강세를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실물 경제에서는 일본 이제 물가 너무 싸. 예전에 초밥을 먹고 싶어도 한국에 와서 먹어야 됐고 뭐를 사고 싶어도 한국에 와서 사야 되는데 이제 일본을 가면은 전자제품이라든지
초호화 제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을 한국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경제의 원리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재화가 적게 든다면 관광객이 이렇게 쏠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재의 남한의 수준에서 보시면은 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7%에서 더블 14%로 폭등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조사한 사례를 보면은 프랑스가 1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노인이 많다고 하지만 115년이라는 아주 점진적인 정책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이 초고령화 시대로 도입하게 된 거죠. 미국은 US는 69년, 일본은 26년, 우리는 어떨까요? 16년 만에 이걸 좀 죄송하지만 달성하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평생교육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평생교육 모델이나 미국의 평생교육 모델은 한국의 현재의 이 정책적 모델을 적용하기는 다소 이격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인구 분포도를 보시면 상당히 저희가 걱정스러운 거죠. 거의 뭡니까? 전쟁보다 더한 아주 뭡니까? 한국 종말론까지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60대 이상이 뭡니까? 이런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은 현재 뭡니까? 40, 50대는 어느 정도의 분포, 20, 30대는 최하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사실 후진국 세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0불, GDP 80불. 제가 포함된 40대, 50대는 초등학생 중진국 수준이라는 거죠. 다음 현재의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고교생들은 선진국 학생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늘의 결론인데 결국은 대한민국 대학이 후진국 노인에서 배운 중진국 어른들이 선진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뭡니까? 아이러니컬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학생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도 한때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잘 모르면 거짓말을 하거나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라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어떤 저의 어떤 모면하는 술수보다는 저도 오히려 챗GPT를 띄워놓고 같이 공동학습자 수준에서 수업하는 방식을 제 스스로 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들이 이미 선진국 시스템의 교육 환경과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자랐다면 중진국에서 교육받은 저는 훨씬 바뀌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학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고객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학 교육의 미래는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을 길러내는 어떤 대학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생 교육이라는 게 배우지 못한 혹은 학위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어떤 학위를 준다거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대학 교육은 사람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항상 배울 수 있는 개방된 이런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입학할 때부터 1학년은 아닙니다. 1학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4학년이 될 수도 있고 2학년이 될 수도 있고요. 3학년이 될 수도 언제든지 본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배울 수 있다는 혹은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은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언제든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대학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도 농담으로 하면 유튜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유튜브를 이길 수 없고요. 오늘 하는 아무리 이런 강연도 유튜브를 5분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이 지식을 어떻게 가공하고 이 지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력을 키우는 게 바로 우리 가르치는 사람, 교수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제가 군복무 시절에 많이 쓰는다는데 학교에 들어오니까 각자 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자 도생을 하면 도저히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 사회에서
자기만의 자화성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면 결국은 동료와 이웃 간의 어떤 협력, 소통,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수법에서 PBL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교수법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를 나아갈 수 있는 방식까지도 우리가 대학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우리 대학의 현실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제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설계를 했고 앞으로 라이즈에 어떻게 녹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소속되는 지산학인재원의 어떤 시스템을 잠시 언급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하이브든 라이프든 지방대 활성화 사업이든 링크든 RIS든 이 모든 사업은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나 재정지원단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이 프로젝트 베이스라는 거죠. 엄청 열심히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하부 조직이라고 합니까? 수행 조직들은 약간의 일회성 부품이라든지 일자리 안정성에 대해서 약간 배려를 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2016년도에 산학인재원이라는 직제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재정지원 사업은 앞으로 교육부가 계속할 것이다. 그럼 결국은 이 재정지원 사업을 하는 이 단을 하나 만들어서 혹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임교원을 충원하고 직원들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 직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여러 가지 이 직업군들을 우리가 정규직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한 게 링크 이전의 사업도 있지만 링크 플러스 사업을 할 때 산학인재원을 설치했고, 이 전담 조직이 설치되면서 여러 가지 다부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이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고도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 3.0 그리고 스마트 제조, 메이커, 그다음 심지어 제가 맡고 있는 교육혁신 사업 유형3도 제가 링크 사업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혁신 사업, 지방대 활성화 사업 유형3가 혁신 지원 사업 내에서 어떤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라는 데 그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대학 본부랑 협의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영역의 사업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링크 사업이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본부에서도 판단을 내렸고, 과감히 유형3를 링크 사업을 맡고 있는 제가 지방대 사업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과 지향적인 조직으로 굉장히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 사업도 많고, 물론 여러 대학에서도 앞으로 라이즈 사업을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는 헤게모니 사업이 꽤 있습니다. 다만 저희 대학에서는 이미 지방대 활성화 사업에서 이 라이즈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직의 정비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지방대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가 과연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특성화를 네가 선정을 했냐라고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협력과 소통 실적에서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떤 요구사항은 아니었지만 운이 좋게도 2017년도부터 이 대구시의 국장급이 저희 학교로 관악협력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사실 대구의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이나 대학의 구시점 역할은 그간 이 창구는 지방거점 국립대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도 이런 관악협력관 때문에 지자체랑 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새롭게 생긴 거죠. 그러다가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5월을 기점으로 대학 정책국이 신설되면서 관악협력관은 이렇게 제도는 저희가 폐지하는 수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방대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 달성 국가산단에 제2 국가산단에 있는 달성 캠퍼스를 모빌리티 캠퍼스로 이름을 바꾸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결국 대구시와 여러 가지 대구시 교육청 그리고 대구 산하혁신기관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절차대로 이 대학의 특성화문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는 이 대구시의 자율공립고 2.0이라는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특성화고라든지 외고, 과학고에 대한 존속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공립고의 수준도 올라가야 되지 않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자공고 2.0을 하게 되었고, 이 자공고 2.0은 그들만의 스스로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이랑 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지역의 중고교가 첨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교육은 많지만 교원의 충분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교원이 충분하다. 결국은 입학 연령의 축소라든지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를 결국 교육청에 있는 정책국장님이 저희한테 제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24년 올 2학기 때 20개의 교과목을 공동 개발하고 교수님들이 가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반드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입학 자원과 무관하게 우리는 순수하게 교육 혁신에만 기여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학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미션을 가지고 상호 거버넌스가 있다면 여러 가지 아마 불협화음이 있을까 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입학적으로 전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지방대에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 스타트업과 기존에 있는 산업 그리고 양극단에는 기관과 기업 단체들이 이 지방대 육특사업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은 지금 구축한 이 지방대학의 육성지원 플랫폼이 바로 내년에 시행되는 라이즈 플랫폼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수순입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 대학의 위치가 대구의 최서쪽에 있습니다. 성서라는 곳에.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우리 계명대학교랑 또 여기 오신 계명문화대학은 산업단지 속에 콕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저희 대학의 서쪽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원이 많이 투입되면서 대학 주변으로 횡단보도만 하나 건너면은 산업단지가 존속해 있는 시간과 어떤 장소가 공존하는 새로운 어떤 퓨처 팩토리라는 새로운 캠퍼스 개념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제 개편도 일어나고 여기에 맞춰서 지방대 활성화 사업의 미션을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다음 좀 과언이고요.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해서 만든 게 비전이 저희 애도 그렇지만 어차피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게임을 하거나 뭔가의 IT의 생태계를 벗어나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게 있었습니다.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대학은 이 도심단지라는 하나의 바운더리를 두고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디지털 신인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이 우리 대학의 미션이고 비전입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친구들은 교수보다 훨씬 스마트 디바이스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이 다루고 있는 이런 장치들을 이 교육이라든지 인력 양성이 어떻게 녹아들일까 하신 게 저희의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이 도심 산단이 모빌리티에 특화가 돼서 특성화 문제도 저희가 모빌리티 기술로 해서 기술과 서비스 영역에 6개 융합 전공에 현재 170명 내외를 현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성과 사례는 이런 지방대 활성화 사업과 링크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서 이 국가산단 옆에 있는 캠퍼스를 아예 모빌리티 캠프로 명명을 하고 올해부터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학과의 신입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도 모빌리티의 소재 부품 육성 단지도 결국은 지정을 하고 육성을 하지만 주로는 아마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도 따로 후속으로 지원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얘기한 편제입니다. 편제는 모든 대학이 뭡니까? 현재 굉장히 난제입니다. 결국은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진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학제의 개편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내용은 많지만 종단 연구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방대 활성화사업 단장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국내 대학 최초입니다. 아마 올해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혹은 이 국내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국내에 남을까 남지 않을까라는 종단 연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벤치마킹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현재 연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대학에 온 타 지역 학생, 우리 대학을 졸업해서 타 지역에 간 학생, 대구를 초중고 다니고 우리 대학에 온 학생, 이런 여러 가지 최소 6년짜리의 진로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시작입니다. 과연 대구에 남을 것인가 남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종단 연구를 시작했고, 이 데이터의 첫 번째 샘플링은 대구 라이즈 센터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구시의 라이즈 교육 정책이라든지 청년 지원 정책은 지역에 왜 남을 것인가 남지 않을 것인가라는 게 중장기적인 종단 연구의 성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과감히 저희가 현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대 활성화 사업에서 환경 구축을 하라니까요. 근데 결국 우리가 라이즈에서 대학 자원의 대내외적 공유라는 게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의 아래와 보이는 개방형 디지털 러닝 센터를 구축해서 이 시민이라든지 대학 외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서 저희가 현재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앞서 얘기한 지역 초중고랑 교육과정을 현재 설계를 했고, 내년부터는 정규 교과목에 교수님들이 나가는데 이건 굉장히 난제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연구업적 아니고 교육업적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을 맞게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짜여진 이 고교의 커리큘럼 속에 결국 대학의 교수가 어떻게 수업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대학만 죽으라고 쪼우고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초중고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초중고도 9시 수업 4시 반 땡, 월화수목금이라 이런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대학이 갖고 있는 이런 유수한 자원들을 공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지역 문제, 지역 정주라든지 지방 소멸의 어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만 바뀌어야 된다. 대학이 어떻게 하라. 물론 저희는 10년 동안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역의 초중고도 대학의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힘든 여정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다음 학기부터 군의고로 가는 것도 인공지능 교과목인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재가 없으니까요. 고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뭡니까? DX죠. 디지털 텍스트북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초중고를 위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텍스트북 컨텐츠는 아직까지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대 활성화 사업단에서 라이즈 체제 전환을 위해서 아주 작게 정책 연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은 이 교수님들이 교과목을 잘 안 내려고 합니다. 잘 안 바뀌려고 하고요. 결국은 전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진로, 그리고 사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이 비교과를 정규 교과목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마이크로 디그리가 잘 된 혹은 취업 중심의 나노 디그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이런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게 됐고, 두 번째 결국 라이즈에서 이 대학원 조심스럽게 저희도 대학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학부생보다는 석박사들이 지역 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컬 선정된 대학들 보면은 학부생 숫자를 줄이고 대학원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지역 산업 기반의 육성된 석박사들은 지역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학부의 과감한 구조조정 대신 이 영역들을 대학원으로 끌어올려서 지역 정주율을 올리고 재정적인 어떤 뭡니까? 이 후원을 받는다. 그런데 미션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는 대구가 갖고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헬스케어, ABB, 또 하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봇. 네. 근데 이렇게 5개만 하면은 종합대학에도 공과대학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라이즈는 그게 아니거든요. 산업의 육성은 볼펜 한 자루를 만들더라도 설계부터 디자인, 공학, 재료, 소재, 마케팅, 국제통상, 그다음에 영역 문화 다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은 이 D5, 5대 산업에 대해서 어떤 전후방 산업이 학과에 연관될 것인가를 전초적으로 연구를 했고,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조선대랑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대구가 잘하는 분야를 다른 권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초강력권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다음 제가 가장 중점된 현장 실습입니다. 현장 실습에 매우 제한적인 것은 이 재학생한테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휴학생이나 다른 영역에도 저희가 풀 수 있는가라는 걸 제가 제도적으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학에 왔을 때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역외 탈출하는 첫 번째가 입시입니다. 그건 다 알고요. 수도권으로 가겠다. 다음 두 번째가 진로 선택, 취업이죠. 취업 때 또다시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가 휴학생이더라고요. 저희 내부적인 조사를 보도록. 결국은 이 휴학생들을 뭔가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현장 실습 교과목이 결국은 휴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서비스를 하고 복학 이후에는 학점화할 수 있는 아주 고도화된 어떤 호흡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라이즈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앞서 얘기한 종단 연구. 일곱 번째는 제가 이미 여러 가지 취업 연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취업 연계 과정 4개 중에 냈다 수도권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과연 대구시에서 수도권 기업에 취업시키면서 라이즈 예산을 받아도 돼라고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영역은 있던 수도권에서 인재를 요구하는 이런 영역들을 대구시에서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네, 이걸 토대로 우리 대구광역시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 이런 뭡니까? 라이즈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총장님께 제안한 여러 가지 라이즈의 비전을 설계할 때 이런 시대적 상황과 재정 지원 사업을 10년쯤 해보니까 결국은 연령의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 대학 교육은 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와야 된다. 앞으로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꼭 학사를 졸업한 사람이 혹은 전문학사를 졸업한 사람이 고교 졸업을 한 사람이 대학으로 와야 된다. 이런 고착된 어떤 커리큘럼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앞으로 대학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서 얘기한 유튜브라든지 생성형 AI한테 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연령의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학위를 받으러 오거나 학점을 주는 여러 가지 어떤 포인트에서 결국은 초등학생이 대학에 와서 배울 수 있는, 중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고등학생이 들을 수 있는, 또 뭡니까? 대구에 회귀한 분들이 대구에 정착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약간 개방되고 뭡니까? 단계별의 학습이 아니라 듣고 싶은 유형의 교과목으로 뭡니까? 재배치할 수 있는 이런 뭡니까? 연령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대학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제안드리고, 두 번째는 비욘드 젠더입니다. 앞으로 성별은 의미가 없다. 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가는데 여성들이 힘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근로 환경에 점점 많이 투입되고 있다. 왜? 힘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근로 조건은 앞으로 대부분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로봇들이 대체한 현실입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남성 위주의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여성 위주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 동력을 갖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학의 자산이 반이 남학생, 반이 여학생이니까 라이즈에서도 이런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교육 과정이나 인력 양성 모델을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 다음 세 번째는 혁신입니다. 지방대도 혁신하라고요. 링크도 혁신하라고.
RI에서도 혁신하라고, 라이프도 혁신하라고, 하이브도 혁신하라고, 혁신만 하다가 제가 볼일을 10년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 주체들 간에 너무 많은 이런 이해상충 충돌 때문에 사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라이즈에서는 이런 사업의 중복성을 좀 빼버리고 혁신보다는 지속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자고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현재 가고 있고요. 예비 계획서를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올해 125주년 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에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캠퍼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특성화를 일단 헤드라이트에 제시를 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산학협력 발전기기 결국은 대구시 라이즈와 이런 연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15년 전에 설계한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2025 플러스가 대구시에서 제안한 라이즈 프로젝트랑 충분히 연관성과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겠다. 다음 밑에는 결국은 지방대 활성화 사업과 링크 사업이 라이즈 사업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니까 지방대 활성화 사업단에서 제기한 어떤 미션인 디지털 신인류를 양성하는 선두대학으로 가되, 이 영역에서 결국은 직무별 성별의 장벽을 허물고 또 연령의 경계를 없애주는 이런 아주 개방된 여러 가지 모델로 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예비사업소의 기획서는 감히 제가 건드린 부분이 많이 없어서 공개하기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